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2월 3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지난 5달간 수고해주신 노종면 앵커의 뒤를 이어 오늘부터 뉴스바 진행을 맡은 조상훈입니다. 노종면 단장은 4월로 예정된 TV방송 개국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제가 아침 뉴스로 여러분과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생각할 거리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도 2% 미만인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고 당명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정당법 규정, 이른바 한국판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규정은 현행 선거제도와 함께 소수 정당들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사실상 양당제를 유도하는 장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간판을 내려야 했던 녹색당, 진보신당, 지금은 노동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당 등이 다시 숨쉴 구멍을 얻은 것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위원장을 이슈 탐험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110-101-10001 무슨 번호인지 궁금하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입니다. 대한민국 1호 주민번호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법은 1970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김신조 사건이 발발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주민번호는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명분이 어떠했던 간에 전체주의와 군사독재의 잔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 사태로 주민번호 제도와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개인 신상에 모두 담긴 일종의 마스터키라는 내용도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군요. 포르투갈에서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 식별번호를 매기는 걸 아예 헌법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다분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연구 중인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장여경 활동가를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 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눈이 아니라 귀로 아침 신문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김용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좀 쉬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이틀 쉬니까 말이죠. 회사가 그립더군요. 좀 좀이 쑤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어떤 기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4대강 공사로 습지 41%가 사라졌다는 제목입니다. 4대강 사업 후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습지가 4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9%만 더 없어졌으면 절반이 없어졌다. 예.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닙니다. 조류와 어류, 저서생물의 생활터전인 습지가 사라지면서 4대강의 생물 다양성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10년 1억 2289만 제곱미터였던 4대강 습지가 2년 새 41%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예. 얼핏 1억 2289만 제곱미터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습지가 4대강 사업 뒤에 사라진 겁니다. 4대강 사업 후에 습지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낙동강이 좀 심각했습니다. 2년 동안 44.8%가 줄었습니다. 한강은 29.5, 금강은 33.4, 영산강은 52.6%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영산강이 가장 심각하긴 한데 비율로는요? 예, 하지만 영산강 구간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낙동강 같은 경우 3,367만 제곱미터가 줄었고요. 이 영산강 같은 경우 330만 제곱미터가 줄어든 셈입니다. 4대강 사업 전에 습지에서 확인된 맹꽁이, 금개구리, 흰수마자 그리고 미호종개 등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2008년, 2012년 비교조사한 낙동강 본류 및 주요 지천의 습지 평가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6개 습지 가운데 12곳의 면적이 줄어들었는데요. 부산 사상구의 삼락습지 같은 경우 4대강 사업 후에 완전히 사라졌고요. 창녕의 박진교 습지는 90.7%, 김해 도요 습지는 88%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대체 습지도 있지만 이 대체 습지가 대체로 기능을 못하거나 조감도에 나와 있는 습지가 실제로는 마른 땅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습지가 아닌 겁니다. 건지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예. 안 해도 됐을 4대강 공사를 해서 습지를 41% 실종하게 만든 이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것, 이거 국책연구기관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행했던 4대강 공사로 인한 습지가 41% 사라졌다. 예. 이런 연구 결과가 내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랏돈이 해마다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 예. 국가가 지닌 자원을 형편이 넉넉한 대기업, 여기가 아니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서민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죠. 대기업에게 얼마나 나랏돈이 흘러가는가. 연 126조가 쏠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 자, 한겨레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조달청 등 정부 각 부처와 KBB 산업은행 등 이 정책금융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봤더니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연 126조라는 겁니다. 대기업으로 국가 예산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느냐. 조건만 맞으면 주는 각종 보조금,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조달로 나뉩니다. 가장 덩치가 큰 보조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인데요.
지난해 16조 8,777억 원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정부 출연기관과 대학을 뺀 민간기업으로 3조 5,353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가운데 대기업이 주도하는 예산은 약 40% 정도인데요. 자체 재원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나라 돈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대기업에게 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나라 돈 또는 회사 돈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법인세를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임시투자, 지금의 고용창출 투자라 하겠죠. 임시투자, 그리고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같은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받고 있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2012년 기준으로 7조가 넘습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공제 감면액의 75%에 이릅니다. 자, 이 공제 감면 혜택이 크면 클수록 대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LG 같은 10대 재벌이 받는 공제 감면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지출 예산이 소수 대기업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 밖에 세금을 주수입으로 하는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연필부터 4대강 댐까지 아니겠습니까? 예. 다양한 물품과 용역이 필요한데 이를 사들이는 조달 과정 역시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데 공공조달 시장은 한 해 106조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조달청을 통한 전체 조달액 38조가 넘는 돈 가운데 33%가 대기업이 가져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특히 큰 돈이 걸린 조달 사업은 민간 시장에서 형성된 업계 순위, 즉 기업 규모에 따라서 나눠먹는 풍토가 여전히 뿌리가 깊으니 당연히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나라 돈 126조 매년 이렇게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냥 나라 돈 없이 그걸 중소기업에게다가 이렇게 양보를 해도 될 일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기업이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형성돼 있고 또 운용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업들 상대로 좀 세금 좀 더 걷자고 해도 네.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면은 이 또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이 보수 언론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공기업 62곳 특혜를 숨기려고 노사 간 밀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도한 복리후생과 높은 임금을 숨기기 위해서 노사 간 이면 합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조선일보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에 올라온 304개 공공기관의 공시를 모두 확인해 봤더니 이 가운데 62곳, 그러니까 20%에서 별도의 노사 합의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별도의 노사 합의, 이게 이면 합의고 밀약입니까? 아니, 이미 다 공시를 하면은 다 드러날 협약이 어떻게 밀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기사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말이죠. 이 노조에 휘둘린 공기업이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업이 노조에게 휘둘립니까? 정권에게 휘둘리는 거 아닌가요? 정권에게 휘둘려서 태산 같은 빚을 진 LH라든지 수자원공사 이들의 실태가 안 보입니까? 사실 LH 이 토지주택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는 무슨 정권마다 MB 때 보금자리, 박근혜 때 이 행복주택 같은 이런 정권이 계획하는 이런 토건 사업에 거의 일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뒷감당을 다 이 LH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태산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는 어떻습니까? 4대강 공사한다고 지난 정권 때 10조가 넘는 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빚을 몽땅 안고 있어요. 경인 아라뱃길에도 예. 또 수자원공사가 관여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건 예. 정권이 시켜가지고 한 거지 수자원공사가 이게 도대체 과연 사업성이나 있겠는가? 이런 검토조차 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 떠안았던 겁니다. 자, 이 정권에 휘둘린 이 공기업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아니, LH나 수공, 여기 대표적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공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채무, 이게 다 노조의 과잉복지 탓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38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대책을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그 내용 중에는 당연히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 그 차원에서 복리 후생비를 감축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겠죠. 예. 하도 보수 언론에서 그냥 떠벌리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38개 기관의 복리 후생비 감축 안이 나왔는데 줄여봤더니 엄청나게 줄였지만 1,600억 정도 줄이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이 경영 개선 효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로테지로 보니까 한 0.4%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0.4% 때문에 공기업이 방만 경영이 됐다. 이 보수 언론의 이런 진단 자체가 이 노조를 죽이고 그야말로 이 공기업의 어떤 경영권을 쥔 정부가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식의 그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 38개 기관 정상화 대책 제출 이와 관련한 한겨레 이 구면 분석 기사가 있는데요. 예. 자, 이 각 기관의 부채 감축 계획 가운데서 자산 매각 이게 두 번째 높은 비중으로 차지를 했는데 당장 코레일 같은 경우 이 사업이 무산됐죠.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 부지와 민자역사 지분을 팔아서 부채 1조 9천억을 줄일 계획이고 한전 같은 경우 본사 부지와 자회사 등 출자 지분 매각으로 1억 5천억을 확보하기로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팔아가지고 해결 보겠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도 그렇고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떻습니까?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막 시켰다고 서두르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공공기관이 일제히 자산 매각에 나선단 말이죠. 예. 제값을 받겠습니까? 이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이 뭐 서둘러라. 왜 서두르라고 할까? 이제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정상화 대책을 제출을 했는데 사업 재조정과 자산 매각, 방만 경영 개선을 통해서 부채를 추가로 40조 정도 줄이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의 핵심인데요. 예. 한겨레가 중요시 본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와 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대부분을 메운다 이런 계획인데 여기서 바로 민간 자본 유치입니다. 이게 이제 민영화 논란에 또 휩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부채 11조 4천억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8조 8천억은 사업 재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공동 개발 사업을 벌여서 기관 지출분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한국전력과 발전자 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간 자본 유치를 사업 재조정 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에너지 영역은 그동안 민자발전, 가스 민영화 등 우회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우회 민영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게 한다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예. 자, 한겨레 일면 기사로 또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에서 합의한 금융정보 해외 이전 허용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최근에 고객정보 불법 유출 사태를 일으킨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CT은행의 요청을 수용해서 문을 더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문을 더 닫아야 되는데 문을 더 열어준 겁니다. 한겨레가 박주선 무소속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및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안내서를 보면 말이죠.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 처리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기면 본사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감독 기능이 떨어져서 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외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 고객정보 불법 유출로 적발된 SC은행, 롯데카드를 비롯한 카드 3사 등은 모두 외주업체 직원이 본사 전산망에 침입해서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거는 나라 안도 아니고 나라 밖으로의 어떤 고객정보 위탁
이것을 더욱 확대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금융 관련 개인 정보가 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한국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벗어나는 형태의 금융정보 해외 이전, 이건 뭐 그야말로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 기사 하나 더 주목됩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는 예전에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인데요. 지적 또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생활스포츠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1월 현재 18,000여 명의 선수가 소속돼 있고요. 여기에 회장이 누구냐?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예. 2011년 5월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자,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의 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하고 또 자신의 책을 위원회 자금으로 구입해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한겨레 예. 12면에 있습니다. S씨 29살인데 이 사람이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뒤에 이력서 등 지원서를 제출했고 7명의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인성평가도 다른 지원자들과 별도로 치렀고 특히 국제변호사 초청 영어 구술 면접에 참가하지 않고 나중에 뒤늦게 따로 구술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전체 성적 최종 면접자 4명 가운데 3등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 S씨 최종 합격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사전에 S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뒤 채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S씨가 나경원 회장의 지인의 자녀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거죠. 나경원 회장의 남편이 바로 김재호 판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 김재호 판사와 서울법대 동문인 판사 출신 변호인, 그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녀인 것으로, 딸 맞습니다. 딸인 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나경원 회장이 지난해 11월에 펴낸 책,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 이 500권을 위원회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650만 원 상당의 공금이 쓰인 셈입니다. 나경원 회장은 구입한 저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고 책 출판을 계기로 여러 언론과 자신의 근황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 양반. 이게 정계에서 좀 멀어져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또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에서 아주 스페셜한 액션을 하고 있었군요. 예. 한겨레가 의혹을 취재를 해서 스페셜하게 좀 다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프랑스 앙굴렘에서 국제 만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지요.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관에는 위안부 만화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박재동 화백입니다. 우리 민족 정체의 상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류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또 이것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고요. 문제드립니다. 박재동 화백하면 시사 만화의 대부로 통하는 분이지요. 과거 박재동 화백은 이 신문에서 만평을 그렸습니다. 어느 신문일까요? 1번 한국일보, 2번 한겨레, 3번 경향신문, 4번 부산일보.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나라 밖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뉴스와 한반도 문제 전문이죠. 황준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어제 태국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예. 이게 태국의 정정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 총선을 실시한 건데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예, 반정부 세력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반쪽짜리 총선으로 치러졌습니다. 투표소의 89%에서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가 문도 열지 못해서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2006년에도 한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 총선도 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반정부 시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잉락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했었는데 총선을 거치면서 오히려 전국 혼란이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투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이유, 반정부 세력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위대가 투표소를 가로막아서 투표를 못하게 한 데가 가장 많았고 또 선거관리 인력이 부족했던 투표소도 있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의 근거지인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우체국에 몰려들어가지고 투표 용지라든지 투표함의 배분 이런 것들을 가로막았고 또 남부 28개 선거구에서는 아예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아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도 방콕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5분의 1이 투표를 못했습니다. 예. 잉락 총리하고 집권 푸어타이 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어제 당선된 사람들을 다 모아도 의회 정원을 못 채우게 돼서 의회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가 무산된 지역에서는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최소한 3, 4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예. 태국의 정치적 갈등 원인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잉락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친탁신파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반탁신파 양자의 갈등입니다. 신흥자본을 대표하는 세력이 친탁신파고 또 구자본을 대표하는 세력이 반탁신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친탁신 세력은 농촌 지역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고 선거를 하면 항상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반탁신 세력은 총선을 하지 말고 국민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군부하고 왕실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탁신 세력이 선거를 반대하고 있고 또 민주적인 선거로 만들어진 정부에 대해서 쿠데타로 전복하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명분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탁신 세력이 왜 선거만 하면 항상 이기는지 그거는 결국 다수의 지지를 받기 때문인 건데 그런 결과를 무시하는 거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정부 세력이 국제사회에 좀 지지를 받는 그렇습니다. 게 어려워 보이는군요. 예. 네, 중국이 작년 11월에 동중국해에다가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좀 파문이 컸었고요. 예. 예, 이번에는 또 남중국해에서도 방공 식별구역 문제를 좀 이슈화해서 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거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건 아닌데 다른 나라 민항기나 군용기가 거기를
통과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방공구역을 선포한 나라에다가 사전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작년 말부터 국제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지난 금요일자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예.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이런 여러 나라가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고 또 2010년에는 당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라는 선언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국제적으로 좀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요. 예.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보도 내용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춘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세안 국가라는 거는 필리핀 같은 그런 남중국해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아세안 국가로부터 공중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 우익 세력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다고 떠들어대는 데에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또 군비 확장 시도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음흉한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이 괜한 시비를 건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홍레이 대변인은 언행에 신중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주권국가로서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어떤 조치도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건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남중국해에다가도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 자신들의 국익에 직결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한 미국의 입장도 좀 궁금해 보이는데요. 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라든지 또 국무부의 부대변인이 나서서 중국의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을 때 미국이 B-52 폭격기를 띄워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상황을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중국의 뜻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남중국해로까지 사태가 확산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중국이 아사히 보도를 부인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지금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졌던 동아시아 질서, 거기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이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교과서였죠. 예. 동해와 일본을 병기하도록 한 법안.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좀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한 증거가 드러났죠. 예, 주미 일본 대사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하고 로비 계약을 맺고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기로 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그저께 미국 법무부의 웹사이트에 계약서가 올라갔는데요. 주미 일본 대사관의 공사, 그러니까 대사관 넘버 2죠. 예. 넘버 2하고 맥과이어 우주라는 로펌의 수석 부사장이 작년 12월 19일에 만나서 동해 병기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계략적인 방향 그리고 3개월에 약 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결을 위한 초기 활동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들어 있었고 또 이어서 주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교육위원회 핵심 의원들을 접촉하고 특히 재미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 북부 여기는 이제 법을 찬성할 거니까 예. 거기를 뺀 나머지 지역의 의원들을 집중 공략한다. 이런 방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만약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타겟으로 해서 로비를 해야 되고 설득이 아마 가능할 걸로 믿는다. 이런 내용도 이 문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 관련 법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월 23일에 상원을 완전히 통과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하원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산하의 초중등 교육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제는 교육위원회 통과 그리고 하원 전체 회의 통과 또 주지사 서명 이렇게 세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아마 길목마다 일본이 로비를 할 것 같고 요새 버지니아 주지사가 원래 말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하면서 이게 로비가 통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사이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지난달에 이 맥콜리프 주지사를 만나서 법안에 만약에 서명할 경우에 일본과 버지니아주의 경제 관계에 손상을 줄 거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버지니아주에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민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마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온전하게 통과되도록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일본이 동해라든지 또 독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예. 한국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이 요즘에 미국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이거는 연방정부 하원 외교위원장 굉장히 거물이 지난 금요일에 위안부 소녀상에 참배까지 했으니까 예. 일단 분위기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도 2% 미만인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고 당명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정당법 규정, 이른바 한국판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규정은 현행 선거제도와 함께 소수 정당들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사실상 양당제를 유도하는 장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간판을 내려야 했던 녹색당, 옛 진보신당, 청년당 등이 다시 숨쉴 구멍을 얻은 것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기존 정당의 당 대표와 같은 거죠? 예, 대외적인 대표성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기존 정당의 대표보다는 좀, 권한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녹색당이 이제 좀 중앙집권적인 정당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대표라는 제도를 좀 취하지 않고, 공동운영위원장 이런 직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먼저 헌재 결정이 이제 지난주에 났는데요. 28일이었죠, 지난달.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청취자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2년 총선에서 4.11 총선에서 2%를 얻지 못했던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들은 그 선거 다음 날 바로 등록 취소를 당하고 4년 동안은 그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정당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2년 5월에 녹색당과 이제 진보신당, 청년당이 세 정당이 그 당시에 등록 취소가 됐었는데, 이 정당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게 1년 8개월 만에 이제 지난 1월 28일 날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예. 그 정당이 등록 취소됐다면 그동안에는 당명을 어떻게 써왔습니까? 네, 그 등록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재창당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 10월에 이제 재창당을 해서 녹색당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다시 했고요. 예.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꾼 상태에서 어쨌든 정당 등록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예. 일단 헌재가 관련 정당법 규정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그 헌재의 판결 논리 어떤 근거였죠?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간단한데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의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정당을 만들었는데도 득표율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당을 사실상 해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정당 자체가 존립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2%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를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는 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에 맞지 않고 잘못됐다. 왜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이런 조항을 적용하느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 만장일치로, 좀 이례적입니다만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현행 그 정당법 규정은 당장 효력이 상실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녹색당하고 진보신당은 이미 이제 재창당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조항, 우리는 뭐 재창당을 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을 놔둔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 일단 이 조항 자체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들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당 더하기라고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예. 거기에서 이제 더하기를 떼고 녹색당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례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예. 그거는 뭐 중앙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름을 뭐 더하기를 떼고 녹색당으로 되돌릴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조항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이제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녹색당으로 이제 이름을 되찾기 위한 과정은 지금 중앙선관위와 협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거는 뭐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관련 정당법 규정, 기존 정치권의 어떤 좀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네, 이 조항들은 이제 1980년에 전두환 정권, 신군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할 때, 중간 과정으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예. 8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런 군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경제계, 언론계, 정치권 이렇게 해서 이제 위촉을 했는데요. 이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2%가 안 되면 등록 취소를 하고 이름을 쓰지 못한다. 이 조항을 그때 이제 삽입을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사실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정당성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부분만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1989년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번 하면서 등록 취소는 하더라도 이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조항을 바꿉니다. 그게 1989년의 일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를 당하더라도 다시 이제 그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 정당법을 손보면서 다시 그때 등록 취소를 당하면 4년 동안 또 이름을 쓰지 못한다는 부분을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예. 그 부활을 시키면서 아무런 입법적인 이유를 대지를 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문제로 보는 건 2002년도에 그걸 부활시킨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이게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민주화 과정에서 한번 부분적으로 삭제가 됐었는데 이걸 2002년에 다시 부활시킨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여야 기득권 정당들이 그 당시에 진보 정당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위협이 되니까 그런 걸 제거하려고 이 조항을 부활시켰던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정당들 간의 야합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헌재 결정으로 이제 폐지가 됐고요. 네네. 외국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있다면은 네네. 좀 사례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요번에 헌법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희 쪽 변호사님들이 외국 사례를 다 찾아봤고요. 예. 중앙선관위 쪽에도 자료 나와 있는 걸 다 봤는데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도 없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득표율이 어느 정도 돼야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의석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례는 있는데 득표율이 얼마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정당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소수 정당들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장치였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네네. 다당제를 불허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독색당의 사례를 비추어서 어떤 네네. 어려움이 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녹색당 창당을 이제 준비를 한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창당해도 총선 한번 거치고 나면 2%가 안 되면
등록 취소당하고 이름 못 쓰게 된다. 곧 없어지는 정당 아니냐? 예, 곧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창당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말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하려면 기득권 정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워낙 성장하기 어렵게 이제 법 제도가 돼 있는 게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2%가 안 되면 정당이 아예 없어진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창당을 하게 됐는데 그 창당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사실 그 창당 준비 과정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등록 취소를 당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정당을 홍보할 때도 녹색당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이 당원을 모집하거나 홍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이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월 28일 선거 날 때까지도, 우리가 후보로 예정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과연 투표용지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름을 쓰는 것하고 정당 명칭을 쓰는 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가지는 불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헌재 결정이 단지 녹색당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나오려고 할 때 어쨌든 큰 장애물 하나는 없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신당에서도 고마워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안철수 신당이야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지금 그런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는 해적당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새로 유럽에서는 지금도 여러 정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어쨌든 이 2% 조항 자체가 삭제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긴 합니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당제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조치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네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정당의 난립을 막아야 된다, 양당제가 좋다 이 이야기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완전한 허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원내에 진입해 있는 정당들이 7개, 8개 정도 되는 게 보통인 것 같고요. 예. 요즘에 우리가 북유럽이나 덴마크 같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는데, 덴마크나 북유럽의 정당 구조를 보면 대부분 7, 8개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가 있고, 또 원외에도 많은 정당들이 있고요. 그 정당들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두 개 정당이 여러 정당들이 정책적으로 연합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 나라 정치를 좀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제가 바람직하다, 정당 난립은 곤란하다, 그 자체는 전혀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정당들이 경쟁하고 그 정당들이 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정치 발전에도 좋고, 그게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진보신당이나 청년당 얘기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네. 녹색당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2012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네네. 어떤 성적 거뒀습니까? 저희가 3월 4일 날 창당을 하고 4월 11일 날 총선 참여를 했는데요. 예. 인지도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서 그 당시에는 0.48% 표로 따지면 10만 3,811표를 득표했었습니다. 예. 예. 창당 한 달, 한 일주일 만에 총선에 네네, 나선 선거를, 입장이었는데요. 예. 네네. 그 녹색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네네. 어떤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당은 유럽에 있는 녹색당이나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 녹색당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그린파티 녹색당이라고 하는 데들은 나름대로 철학이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 녹색당 헌장이라는 게 있고, 그 헌장에 보면 이제 뭐 단지 생태 환경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 뭐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정의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녹색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들을 지향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이나 기후변화 문제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원전이나 그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권 문제, 평화 문제 또 지역 자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예. 헌재 결정이 다행히 좀 일찍 나서 지방선거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6.4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녹색당이 아직 신생정당이고 이제 출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정당들보다처럼 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시장 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당에 2명의 이제 시의원, 지방의원이 소속돼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과천시의원이기 때문에 과천시장 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그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또 광역 비례대표의원 선거 이런 지방의원 선거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이번 헌재 선거를 계기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통해 이제 좀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일종의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다고 생각하고 지방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헌재 결정이 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군요. 네네. 예,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헌재 결정이 다른 이유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이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이번 헌재 결정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헌재에서 뭐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정당 설립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밝혔다면, 그 정당을 함부로 해산하는 것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예.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실 통합진보당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정당 자체를 뭐 위헌적인 정당이라고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그거는 뭐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정당에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은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정당에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당이라는 조직 자체를 다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거기에는 이제 해산당하지 않을 자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정당 해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정부가 뭐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근거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리한 근거들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좀 과감하게 잘라내고 어쨌든 정당의 설립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당명은 녹색당 더하기라고 합니다.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과의 인터뷰였는데요. 지난주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 2% 미만인 정당 등록 취소하고 당명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 정당법 규정 위헌이다 이런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조선일보의 종편 TV 조선의 보도.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겨우 15명인 시골 기차역에 영무원이 17명이나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기차역들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0년 2억의 철도 운송 수입은 겨우 1,400만 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으로 역수입의 81.3배에 이릅니다. 코레일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노조가 무소불위의 철밥통 챙기기에 앞장선 결과라는 비판이 따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CBS 라디오가 진상을 취재했는데, 우선 이 역은 승객보다 화물 취급역입니다. 따라서 화물 수입을 합하면
한 해 수입은 1,400만 원이 아니라 96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적자역이 아니라 1인당 6억 3천만 원의 매출을 내는 흑자역인 겁니다. 영무원들은 해당 기사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혈세만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그런 정말 분개하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예, 쌍용 역장한테 전화 한마디만 하고 내보냈어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는 안 났을 겁니다. 보도 경위를 추적해보니 자료 출처는 국토부였습니다. 국토부 담당관은 왜곡 보도라고 밝혔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그렇게 아주 명쾌한 자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은 자료 진원지는 끝내 함구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당일 타사일간지에도 나란히 보도됐고 국토부도 당시 이들 기사를 4만 2천 명의 팔로워에게 13차례나 공식적으로 퍼나른 걸 보면 여론 조작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밑밥을 던지고 조선일보가 낚은 어처구니 없는 철도 노조 죽이기 모략 기사. 여기에 낚인 물고기들을 볼까요? 우선 YTN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전원책 변호사. 지금 신문에 다 보도됐지만 대표적인 예로 하루에 15명 이용하는 역에 직원이 17명입니다. 역장 1명, 부역장 3명, 그리고 나머지 13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만한 경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현 상태로서는 계획을 못해요. 그러면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간이역에 17명의 직원이 있다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류수택 최고위원. 고래 이래 방만 경영은 정말 가관입니다. 연 5천여 원의 만성 적자로 17조에 이르는 빚더미 위에 있으면서도 1인당 평균 6,800여만 원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로 텅텅 써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하루 승객이 고작 15명인 역사를 17명의 영문이 지키는 비효율을 보면서도 고칠 생각은 않고 국민 혈세만 계속 쏟아부으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공기업이지 세금 먹는 하나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에 했었던 말이 떠오르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없어지고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110-101) (100-001) 무슨 번호인지 궁금하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1호 주민번호기도 합니다.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한 주민등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1970년 2월이라고 합니다. 김신조 사건이 발발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주민번호는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명분이 어떻든 간에 전체주의와 군사독재의 잔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 사태로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개인 신상이 모두 담긴 일종의 마스터키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 식별번호를 매기는 걸 아예 헌법으로 금지한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연구 중인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장혁영 활동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진보 네트워크 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 이번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사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런 그 청구인단 모집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주민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그 카드나 통장처럼 재발급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평생에 걸쳐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평생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분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이제 먼저 변경 청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 2008년에 옥션에서 1,800만 건 유출됐을 때도, 또 2011년 SK컴즈에서 3,500만 건 유출됐을 때도 이 피해자들이 변경 청구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행정부는 이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2011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 재판을 거쳐서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중입니다. 예. 이번에는 1억 4천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출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받을 피해를 조금 줄이고자 주민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들이 이분들을 도와서 이제 관청에 대해서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내고 예. 이후에 필요하다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돕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모집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발급이나 정정 주체가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이 좀 분명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전국에 걸쳐 있으니까 시군구청장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먼저 이제 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을 내시고, 그게 만약에 이제 거부될 경우에 저희 단체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단계로 가게 될 텐데요. 그 자세한 방법은 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혹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배너와 함께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 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뭐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됐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주민번호 피해가 큰 이유는 만능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그 정보화 시대에 다른 나라에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 사이트에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워싱턴에 사는데 워싱턴의 존 스미스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쓸 수 있는 그 사용처가 좀 제한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민번호라는 거는 한국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뭐 통신사든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든 어디서도 두루두루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번호가 유출되면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건데요. 이 정부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인터넷 회원가입할 때 명의 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그 회원 자격을 자기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자격을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타인의 명의로 뭐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가입한 또 오프라인 서비스에 명의 도용을 한다든지, 그 최근에는 이제 저희 사무실 상담 전화 오는 것도요. 뭐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런 상담 전화로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사기범이 자기 명의를 도용했다더라,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에서 소환하더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들이 조금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예. 그게 뭐 비단 좀 드러난 거 일부일 것 같은데, 많은 피해들이 좀 예상이 되는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민등록 변경을 청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 모르고 계셨던 일인데요. 사실 주민번호 변경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 성별 정정이나 뭐 오류가 있을 경우, 대표적이고, 뭐 하나원 등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이제 명시된 특례 조항에 따라서 주민번호를 1회 한해서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수가 전체적인 규모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2013년 3월까지 24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정부가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 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뭐 지금까지 주민번호를 변경한 분들이 24만 명이라면 사실 그다지 적은 수는 아니고요. 뭐 주민번호가 아니라 이름 같은 거 바꾸시는 분들은 한 10년 동안에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똑같이 주민등록표상의 어떤 그 신분이나 그런 것을 변경하는 건데 사회적 혼란이 그렇게 크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도 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이 피해자들에게
변경을 허용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예. 이 주민등록번호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강 앞서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입된 배경 그리고 이 주민등록번호의 목적과 주민번호에 담긴 그 개인 기본 정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죠? 주민등록법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군사 독재 정권 수립 이후에 1962년도에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그런 목적에 제정됐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개인 식별번호 제도랑 좀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뭐 이름이나 사진이나 주소만을 수록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간첩을 쉽게 색출하기 위해서 뭐 지문, 경력상, 본적, 호주, 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이제 국가신분증과 함께 도입이 된 겁니다.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제정됐던 처음부터 도입이 됐던 건 아니고요. 예. 1968년도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북한 특수부대원이 뭐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 사건 이후에 도입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12자리였는데 1975년도부터 현행 제도처럼 뭐 생년월일, 성별, 지역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같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재 13자리 숫자로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싸우다가 너 몇 살이야? 뭐 이러고 주민등록증 내놔? 뭐 이렇게 연령으로 인한 분쟁부터 취업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성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차별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런 개인의 신상을 번호에 담음으로써 이제 국가가 국민을 쉽게 파악하고 그 동원하고자 하는 체제를 좀 수월하게 수립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연수로 따지면 한 52년 된 그런 제도인데요. 뭐 개인정보가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논의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법 폐지하자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사실 뭐 독재 정권 시절에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 87년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위헌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싹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주민등록제도는 이 여러 가지 제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 국가신분증, 열손가락 지문날인,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식별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제도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희귀한 제도다. 왜냐하면 각각의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도입을 해서 국민에게 강제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은 국가신분증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먼저 이제 제기가 됩니다. 1996년도에 행자부가 이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서 전 국민의 뭐 카드 정보나 이런 것부터 해갖고 그냥 카드 한 장에 주민등록증과 함께 담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 운동이 일고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당선되시고 나서 그 공약을 이제 지키신 케이스가 있고요. 예. 또 미성년자를 불러서 동사무소에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한 다음에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경찰이 싹 가져가서 평생 관리하는 게 이제 지문날인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자만 지문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 99년도 주민등록제 일제 갱신부터 제기가 되고 뭐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죠. 예. 이제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은 2003년도에 이제 참여정부가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조금 문제 제기를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를 인터넷 실명제하면서 세계 인터넷에 유출시킬 거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많고 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지금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죠. 예. 찬반 논란이 이제 계속되니까 국가인권위가 뭐 2005년도에 주민등록번호 이대로 좋은가 이런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번호를 너무 막 쓰고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이유를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뭐 정부 대응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할 수 있는 뭐 대안 찾아봐라 이런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대안 마련에 초점을 뒀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 대안을 마련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그 지난주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 내용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이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변경도 해주고 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이런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은 임의의 번호로 변경해라 이런 성명을 냈거든요. 예. 전 국민의 지금 생년월일, 성별, 지역이 들어있는 주민번호가 만약에 임의의 번호로 변경이 된다면 그건 사실 이제 주민번호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죠. 뭐 세주 도입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입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양태로 사용을 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를 목적별로 그 사용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처럼 하자는 건데요. 예. 그 다른 나라에도 사실은 그 국가에서 이렇게 발급하는 번호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서 모두에 말씀하신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뭐 납세번호, 사회보장번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와 한국의 주민번호가 다른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납세번호면 납세용으로만,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용으로만 이렇게 용도별로 개인 식별 정도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제한하고 있고 다목적 국가번호 부여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주민번호 문제가 심각해진 건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저희는 이제 주민번호는 제자리로 돌려놓자, 주민 서비스용으로만 목적을 제한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번호 제도의 뭐 폐지라면 폐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부여하고 또 다른 용도가 발생하면 그 별도로 또 개인 식별 정보를 만들자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정부가 유출 사고 때마다 대책으로 빠지지 않고 내놓는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대체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이핀이라고 흔히들 쓰는 것 아실 거고요. 예. 또 휴대전화 번호 이런 걸로 요즘에 그 인터넷 본인 확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P나 휴대전화 번호 이런 것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번호나 아이핀으로 전국민 주민번호를 대체하면 결국에는 장차 전국민 아이핀, 전국민 휴대전화 번호 이런 거 다시 생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이번에 유출된 것도 바꿀 수 있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앞으로를 써라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차세에 다른 나라처럼 다목적 식별번호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목적별로만 회사들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고객번호 필요하다면 갖고 이렇게 그 국가번호로 이렇게 민간 상업 영역에서 그 고객들을 막 식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정부도 두루두루 쓰기보다는 꼭 필요한 주민 서비스 용으로만 좀 사용을 제한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 문제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장여경 활동가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당시 정부가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고 이를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철도노조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조작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 승객이 15명인데 영무원은 17명이라는 쌍용역 사례였는데요. 이 기사의 팩트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또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12월 26일자 동아일보 5면에 하루 승객 15명 역에 영무원이 17명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발단이 됐습니다. 예. 철도노조가 파업 17일차를 맡고 있던 날이었고, 정부가 이제 공기업을 대수술하겠다라는 이른바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 보름 정도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예. 기사에는 이제 강원도의 한 기차역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제 사진이나 등을 통해서 쌍용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이제 작성이 됐는데요. 2010년 철도 운송 수입이 1,400만 원인데에 비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이었다.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역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표까지 그려서 아주 그래픽으로 부실철도 코레일 이런 제목을 달아갖고 예. 나는데 이제 이런 구조 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성노조 탓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이후에는 이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방만경영이다. 양심 없는 귀족 노조, 노조의 폭거이면서 만행이다. 이런 분노의 글들이 SNS를 달궜고, 이 뉴스를 시초로 해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종편 등을 통해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재확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코레일의 부실, 그 다음에 방만경영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뉴스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단독 보도였죠, 나름. 예,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승객 15명, 하루에 승객 15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영무원이 17명이 되느냐, 이게 그런 초점을 맞춘 취지였죠.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이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 네. 노컷뉴스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노컷뉴스는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 노컷뉴스가 이제 심층 취재후 전혀 다른 팩트를 내놨는데요. 예. 노컷뉴스 입장은 한마디로 이제 왜곡 보도라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보도가 이제 왜곡 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쌍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중심이 되는 역이 아니라 화물이 중심이 되는 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객 하루 승객 15명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객을 이제 하는 역이 아니라 주로 이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하루 화물 15만 톤 이렇게 갔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근무 인원이 오히려 빡빡한 편이다. 이 여객 운송량에 비해서 화물 운송량에 비해서 예. 이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 인건비 지출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3조 2교대 한 해 수입이 96억 원에 달하고 이 역에 이런 부분들이 다 기사에서 누락이 됐고 했다는 부분들을 노컷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근무도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노컷 뉴스에서 동아일보 보도의 부실함이 드러나는 것은 예. 전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앞에 놓여진 맥락이나 뒤에 있는 배경을 빼버린 채 딱 어떤 특정 숫자 하나를 제시하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들로 이제 마사지가 된 전형적인 기사였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런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해 수입 96억 원을 누락시켰다는 건 이건 정말 의도적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네. 예. 이 역의 특성을 설명을 했더라면 15명의 승객이라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 텐데 예.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동아일보가 이제 이 기사를 어디 대해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인지는 동아일보 기사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동아일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여기를 확인 취재를 해봤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조상훈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당사자 확인은 이제 취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일 텐데 예. 쌍용역 영무원들이나 역장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네한테 단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예. 동아일보 기사 이후에 이제 쌍용역의 이 근무자들은 이른바 이제 꽃보직이다. 이런 이제 비아냥과 조롱을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에게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가 이제 당사자 확인도 하지 않고 현장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이 보도가 된 것 자체가 이 보도의 어떤 연결성이나 품질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쌍용역 역장이라든가 근무자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죠. 역장은 이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해당 기자는 누구를 취재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죠? 네, 이 기사의 출처는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공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동아일보 기사가 작성이 됐고 이후에 뭐 이 기사가 이제 대표적이고 이 기사 위에도 보수 언론들에서 작성한 기사들의 대부분의 출처가 이제 국토부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 대변인은 이제 노컷뉴스 보도 이후에 그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철도 파업 중이라 급하가 자료가 만들어지고 제공돼서 누가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자기네가 제공은 했지만 뭐 정확한 관계를 밝히진 않은 건데. 근데 이제 국토부가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출처로 하는 자신들이 뿌린 자료를 출처로 하는 기사가 나오면 이걸 엄청나게 자기네 공식 계정 트위터로 리트윗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만 하더라도 13차례나 무려 그 같은 기사를 리트윗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그 뉴스의 말하자면 출처, 제작, 생산, 유통에서 국토부가 다 이제 관여를 하고 이런 여론을 재확산시키는데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노컷뉴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매체에 똑같은 기사가 동시에 나가고 이어 일사불란하게 문제의 기사를 트윗한 것을 보면 국토부가 허위 자료로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노컷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쌍용역 관계자들의 입장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좀 갈 법한데 어떤 입장입니까? 그 당사자들은 일단 이 기사에 몹시 억울한데 이들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특성이 좀 있어서요. 이 공기업에 이제 공기업의 이제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없었던 것 같고 철도 노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의 프레임과 이제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게 그 이 양반들이 그 너무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뭐 잔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쉽게 반응을 하는 또 이슈이기도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여론 공세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노조는 그런 부분들의 팩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이런 국면이 파업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 못 찾아내겠습니까? 아, 그럼요. 뭐. 내부 감찰해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이제 찾아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가 이른바 공기업 정상화 나서면서 뭐 그 해당 임직원들의 복리 후생이 너무 과하다, 인건비 과하다 이런 좀 논리를 내세워서 뭐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보수 언론들과 그 정부 기관의 어떤 협동 플레이의 좀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어떤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걸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아예 홍보하는 형태로까지 언론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공기업 문제라든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보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뭐 정부의 홍보를 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이제 언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권원일체 상황이 아니라 아예 혼연일체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이제 혼연일체가 됐다. 자조적인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들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당위성만 입각해서 그 작성된 자료들이 추가 취재나 분석 없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도 기본적인 정책 자료들에도 요새 다 엠바고를 겁니다. 그래서 그 엠바고를 걸어서 이 엠바고 3시까지 엠바고다. 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보도하는 매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속가내고 이런 형태의 이제 일상적인 이제 길들이기들을 하고 있고 기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또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공기업의 파티를 끝내겠다. 이런 정부의 레토릭이 현재 거의 모든 매체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그 정상적인 이제 언론의 작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가져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동아일보가 이걸 단독 보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다른 매체들은 이런 기사 보면서 물 먹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나중에 그렇죠. 추정 보도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보도는 따라가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정부 출입처 보도들이 보면 어떤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말하자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취재가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먼저 따내는. 그러니까 시간차 특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정부가 언론을 뭐 이번에 예를 들면 동아일보를 줬으니 다음에는 다른 매체를 주고 이런 식으로의 관계 맺기와 길들이기들이 횡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출입처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암묵적인 합의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그 좀 정상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료를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동아일보의 기획기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획기사라는 건 어쨌든 편집국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만드는 기사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얼마나 언론이 그 퇴행적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김한 기자께서 동아일보 해당 기자를 인터뷰하거나 네. 전화로 취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아일보 보수 언론들의 기사들은 자기들이 나간 기사에 대해서 예. 검증이나 반론이 들어오면 일절 취재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하셨는데 예, 저희 매체에서 한번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동아일보 쪽에 편집국 차원에서 다 커팅이 되고 뭐 기자들은 대체로 나서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예. 이제 노컷뉴스가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취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뭐 기자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사 아니었습니까? 동아일보 기사 자체가?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 기사가 나왔을 때도 좀 약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 언론이 이런 프레임에서 오랫동안 관련 내용들을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좀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런 이제 그러려니 하는 태도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미 보도된 기사의 팩트를 재확인한다든지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상호간의 언론 비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매체 간에 매체끼리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사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들의 관성적인 어떤 태도, 그러려니 이 매체는 그러려니 이걸 좀 넘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면 또 굉장히 또 다른 팩트들이 발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대 기자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자료를 못 받아서 물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취재를 못했을 때 네. 정말 물먹었다 뼈 아프게 느끼는 그런 언론 환경이 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퀴즈는 프랑스 앙골렘에서 국제만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간에는 위안부 만화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재동 화백이었고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박재동 화백하면 시사만화의 대부로 통하는 분인데 과거 박재동 화백은 이 신문에서 만편을 그렸습니다. 어느 신문일까요? 네, 정답은 2번 한겨레였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